한국의 과학수사기법은 세계 각국에서 배워갈 만큼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지문 채취 기술부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탐지까지 다양한 과학수사기법이 개발돼서 현장에 도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K과학수사의 현 주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가장 많이 역할을 한 것이 DNA 유전자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 수사는 거의 세계적으로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거의 그 증명이 그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제는 박지훈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엄벌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회의록이라고 그러죠. 회의록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공개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를 통해 돈을 버는 경우, 왜냐하면 유튜버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슈퍼챗이라고 하는 그런 돈을 받거나 후원금을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본인의 특정 어떤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 이데올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짜 뉴스 만들어가지고 그걸 퍼뜨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걸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사회에 퍼지는 순간 사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사실이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선거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여론을 왜곡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지시를 했고, 법무부에. 그리고 나서 그 대안으로, 왜냐하면 이게 표현의 자유 문제와 또 연관돼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의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형사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피해를 구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경제적인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징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금을 물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번 이익금의 몇 배 곱하기 뭐 10배든지 20배든지 이 정도의 무거운 징벌적 책임을 물게 해서 그런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도 이제 선거 관련 범죄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지난 대선만 보더라도 딥페이크 등을 활용해서 이제 가짜 정보, 가짜 뉴스를 만드는 사례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는 잘못된 정보로 유권자를 오도해서 이제 판단을 아예 바꿀 수 있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가 아닌가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가장 악질적인 범죄죠. 그리고 여론, 즉 국민의 민심을 왜곡시키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지난 대선 기간 동안 삭제 요청된 딥페이크 영상이요 1,448건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비교 대상이 한번 제가 제시해 드리면, 그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1년 지난 총선 때 388건밖에 아니었어요. 근데 이 대선과 한 1년 정도 사이를 두고 이루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약 2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AI가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범죄입니다.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민심을 왜곡시키고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바꿔버리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벌에 처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 AI를 활용한 영상 기술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영상이 진짜 사람을 촬영한 영상일까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예. 영상 3가지 보고 오셨는데 박준 변호사님. 저는 좀 죄송하지만 다 진짜 같거든요. 제가 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저거를 딥페이크라든지 조작했다고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사람 목소리도 진짜 들려서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세 개 중에 가장 의심 가는 건 마지막 영상이 제일 의심이 갑니다. 예. 개인적인 물론 판단이긴 합니다만 예. 답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네네네.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어떤 사진인지 진짜 사진 맞춰보고 저희가 이후에 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4장의 사진이 있는데 어떤 사진이 진짜 사람일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조금 평범하게 생긴 네 번째. 아, 예, 저도 분이 뭐 네. 저랑 네 번째 분이 일반적인 뭐 헬스장 같은 데서도 좀 만날 수 있는 평범해 분이고요. 보입니다. 저분은. 예. 네. 나머지 분들은 좀 지나치게 아름답거나 좀 예. 잘생긴 부분이 네. 있어서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번째 사진이 가장 일반적인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예, 너무 궁금한데요. 제작진 정답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니 맞잖아요. 저희 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가짜였군요. 야, 예. 구별이 안 되는데요. 저러면 못 찾을 것 같아요. 예. 없애버리면. 네. 그러니까 딥 화면이 예. 더 오히려 착각을 주는 거잖아요. 예. 아주 자연스러운 헬스장 분위기 또 뒤에 그 어떤 배경이 착각을 들게 하네요. 예, 몰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보정을 하거나 사진에 그런 게 전혀 안 들어있다고 생각하니까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가짜일 수 있는 거군요. 예, 이제는 지금 육안으로는 더 이상 이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처럼 이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물이 너무 다 이 교묘하고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와 국가수가 개발한 이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이 지금 현장에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르게 수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행안부가 만들어냈고요. 그 행안부가 국가수와 함께 만들어서 지금 현재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4월에 개발을 했고요. 5월부터 실제 행안부와 국가수에서 이걸 활용해서 범죄와 관련 딥페이크 영상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연동을 해봤더니요. 운행을 해봤더니 딥페이크 영상 분석 모델의 정확도가 영상 같은 경우엔 94.9%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음성은 86.2%까지 찾아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게 공동 개발해서 5월부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 5월만 해도요. 감정에서 찾아낸 딥페이크 증거물이 60건이 되고요. 그중에 15건이 거짓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실행을 해서 60건을 의뢰를 받았고 그중에 확인해 보니까 15건이 거짓, 즉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서 이런 정도로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사실. 현재도 계속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 모델을 계속 발전시켜 가면서 100%에 가깝게 잘못되고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영상들을 찾아내는 기술이 실제 수사기관이나 수사 현장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저희가 이제 딥페이크를 활용한 악질적인 범죄 유형 중에 하나로 바로 이 선거법 위반 사례를 맞습니다.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 개발된 기술과 또 이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을 연계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좀 찾아낼 예정이라고요. 실제로 21대 선거에서도 어떤 특정 후보가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서 발언을 한 것처럼 상당히 민주주의를 침해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거든요. 예. 실제로 공직선거법은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허위 영상이나 조작 영상을 만들어서 또 했었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AI 딥페이크 분석 모델을 기법을 이용해서 많이 찾아낼 수 있고요. 보이스피싱 기법을 지금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AI 딥페이크 분석 모델을 지금 개발한 상태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선거법에 뭐 아니면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요 분석 모델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간은 이제 분석을 위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 영상을 가져다 놓고 이것과는 뭐가 다르다, 그러니까 대조군이 좀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이 기술 대조군 없이도 판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모든 게 대조가 필요하거든요. 진짜가 있으면 그 진짜가 맞는지, 요건 요거하고 가짜가 뭐가 차이 나는지 그걸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조군이 없으면 확인이 불가능한데, 이번에 국가수에서 AI 기법으로 대조군 없이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이제 변조나 위조 같은 걸 찾아내긴 했는데, 이제 것은 대조 파일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AI 이걸 통해서 최근에 15개 모델을 15개 지금 감정을 했는데 다 AI 모델 기법을 했다고 합니다. 대조군 필요 없습니다. 요거대로 넣어놓으면 AI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또 진일보한 것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듭니다. 예, 요즘은 그 앞머리에 K가 붙으면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고 우수한 분야가 아닐까 네. 싶은데, 이 과학수사 분야도 K 과학수사가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몽골에 우리 과학수사 기법이 수출이 돼서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2018년 8월에 몽골의 어느 주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13세 소년인데요. 실종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아주 대규모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고 결국 미제 사건이 돼서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경찰은 B 씨를 강력한 용의자로 추측을 했었어요. 뭐 전과도 있고 이래서. 근데 뭐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흘러갔었는데 2023년 5월 달에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 국가수가 거기 가서 그 당시에 발견된 그 인근에 유해 그 뼈 같은 게 발견이 됐는데, 그 골뼈를 안에 DNA 추출하는 기술을 우리가 알려주고요. 그래서 몽골 국가수에서 그걸 추출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이제 전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뼈가 그 아이의 뼈라는 걸 확인을 하고 DNA를 확인을 하고, 근데 그 위치 자체가 그 B 씨가 움직였던 오토바이 그 장소 그 근처이기 때문에 결국은 B 씨한테 자백을 받아내고요. B 씨는 미성년자 뭐 강간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게 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몽골 소녀 실종 사건은 이제 유전자 감식 기술이 대표적으로 이제 수출이 됐던 사례인 것 같고, 네. 이 외에도 이제 마약 분석이라든가 디지털 분석 등 다양한 기술이 몽골에 전수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원조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일환으로 몽골에 그동안 갖고 있던 기술 3가지를 전수를 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유전자, 그다음에 마약, 디지털 분석 기술입니다. 이 3가지인데 사실 몽골은 아직도 우리보다는 수사 기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않아서 이 기술이 도입된 이후에 유전자 분석 처리량이 원래는 7배 정도가 급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속도가 느렸던 거죠. 분석 기간이 한 번 맡기면 15일이 걸렸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가 그걸 전수해주고 도입하면서 이 기간이 5일로 단축이 되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의 의뢰가 계속 들어오게 된 거죠. 이 수사 역량이 그만큼 발전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제공한 이 기술을 통해서 범인도 잡아낼 뿐만 아니라 이 성과가 계속 늘어나니까 몽골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국립과학수사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몽골에. 이게 1944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80년 만에 수사 역량이 늘어나니까 이걸 청으로 승격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국립과학수사청으로 승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국제 원조를 통해서 지원한 기술이 결국 몽골 사회의 수사에 대단히 큰 성과를 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설립이 1955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벌써 70년이 됐는데 그 세월 동안 과학수사가 정말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꼽아보면 이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도 유명한 바로 이춘재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초기에는 기술이 없어서 찾지 못하던 진범을 실제로 찾아낸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들 다 봤지만 그 남은 DNA를 엉뚱하게 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막 했던 그런 게 살인의 추억인데, 실제로 국가수가 그만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2019년입니다. DNA를 확인하고 이춘재 화성 연쇄 사건의 그 범인을 이춘재로 특정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DNA가 남아 있었는데 DNA 중에 아주 소량으로 한번 써먹으면 끝날 게 그를 이게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증폭을 시켜서 나중에 계속
이 DNA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증폭을 시키고 또 마커라고 있습니다. 원래 마커가 한 세네 가지 그 특성 세네 가지 정도밖에 구별을 못 했는데 이후에 우리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20개까지 구별이 가능합니다. 증폭 기술하고 마커가 늘어난 거 요것을 이용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사실 이춘재가 처제 살인 사건으로 본인이 복역을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그 DNA 발견됐던 거를 증폭을 못 시키고 있다가 증폭시키고 대조하다 보니까 발견한 겁니다. 이춘재 입장에서는 이걸 부인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미제 사건이었던 이춘재 그 화성 연쇄 사건을 이 DNA 분석 기술로 해결하게 된 그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하나 잘하는 과학 수사 중에 하나가 바로 지문 감식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2004년에 이 서남아 쓰나미 당시에서 현장에서 가장 빠르게 이 신원을 파악해서 이거는 뭐 FBI가 이 기술을 배워가기도 했다고요. 사실 쓰나미 현장이라면 물에 이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문 같은 것들이 이게 막 부풀어 있어가지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저기에 이제 파견이 됐었는데 다른 나라는 가면 이제 시신을 하면 건지면 예를 들어서 지문을 말린다고 뭐 드라이기 같은 거 사용하고 이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방법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온습열 처리법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고온에 그 온도가 있는 온수에 넣고 그래서 딱 증폭을 시킨 다음에 3초 정도 담가다 빼면 단백질이 다 굳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검은색 어떤 뭐 물체 같은 걸 해가지고 이 지문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많은 시신을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니까 사실 FBI도 놀랐다고 합니다. 야, 이 한국 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금방 저를 찾아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그 한국 기술, 과학 기술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모범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예. 이 밖에도 지난 70년 동안 그야말로 많은 과학 수사를 통해서 다양한 성과들을 거둬왔는데 대표적인 사례들 좀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죠. 몇 가지만 얘기하면 아주 유명했던 설해마을 그 영아 살해 사건, 이게 2006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인 부부가 우리 아이를 살해해놓고 이제 갔다가 이제 아이를 발견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냐, 그 DNA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프랑스에서 안 믿었어요. 우리가 확인을 너무 빨리 해오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확인해? 유전자를 채취를 하는 방법에서 예전에 썼던 뭐 칫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를 빨리 채취를 했고요. 그 부모를 확인한 다음에 아이 DNA하고 이 분석해서 비교를 했는 분석했던 건데 프랑스에서 안 믿었다고 해요. 뭐 지금 한지 얼마 됐다고 벌써 찾아냈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하니까 이제는 한국 기술 맞다, 대한민국 기술 맞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부부가 살해했다고 자백했던 사건. 이것도 한국의 과학 기술로 확인했던 거고요. 이 캐나다 법의학자 상대로 케오슨 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만삭 의사 부부 부인 살해 사건 관련해서도 이 캐나다에서 어떤 의사가 그 관련된 얘기를 하고 뭐 논문을 많이 썼던 사람인데 자신의 어떤 뭐 논문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넘어져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우리 국가수에서 어떤 목조름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뭐 우열 같은 걸 피 같은 걸 발견해야 했던 그래서 외국보다 우리가 더 기술이 뛰어나다 인정받았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예. 시간이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